네,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수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정재홍입니다. 뉴스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계속된 무력 충돌로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증권부 박혜린 기자가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증시 이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확산에도 국내 증시는 2,940선으로 치솟았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나 반도체와 방산, 원자력 등의 상승 모멘텀이 불안감을 상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5%대 급등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9% 가까이 오르며 셀트리온을 꺾고 코스피 시총 10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3,000까지 단 54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 속도라면 이번 주 코스피 3,000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을 향한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코스닥은 담은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달 들어 처음으로 자금을 뺐고 이 자리를 기관이 메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시장에선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제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선 국제유가가 한동안 80달러대까지 상승할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요. 만약 전 세계 수요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130달러 수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주 또한 힘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는 방산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국내 방산주들에게 수출 확대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의 협력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 자국 방어를 위해 비축 무기나 신규 생산 무기 해외 판매를 상당 기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우리 방산주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공미사일은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량을 자국이 비축해야 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수요와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방공미사일과 주력전차,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류들의 수출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어선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며 코스피 5천이라는 새 이정표를 제시했죠. 한국경제TV는 우리 증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 증권부 조연 부동산 방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코스피는 곧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기 수익률로 보면 오히려 부동산보다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흔히 부동산 불패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두 단어가 우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투자의 대명사처럼 불리곤 했죠.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잘 선별해서 장기 투자한다면 부동산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코스피 지수는 938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상승률은 208%,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126.6%, 약 2.2배 증가한 모습입니다. 물론 주식은 언제 사고 파느냐에 따라 손실을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시기마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손바뀜도 활발하죠. 국민주인 삼성전자를 대표적인 예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은 513%, 그리고 20년간의 투자 수익률은 493%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배 정도죠. 20년 전 1억 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단순 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약 6억 원에 육박하고 여기에 배당까지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보기에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방 기자, 이른바 대장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의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20년 전 서울 대장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 수익률보다는 높았지만 코스피 개별 종목보다는 낮았습니다. 현 시점 서울 아파트 대장은 이제 재건축 대여이자 한강변 시세를 선도하는 압구정동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대장을 꼽자면 압구정 3구역일 텐데요. 최근 실거래가가 130억 5천만 원으로 압구정동 역대 최고가 거래를 기록한 현대 7차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한 가구를 20년 전에 39억 원을 주고 샀다면 234%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고요. 또 압구정동에서도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현대 14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도 같은 기간 12억 원에 샀다가 52억 원에 팔았을 때 수익률이 333%였습니다. 이 밖에 KB 부동산이 랜드마크 단지로 뽑는 50개 단지에 속한 은마 아파트도 20년간 실거래가가 222% 이상 올랐고요. 잠실주공 5단지와 또 타워팰리스도 각각 154%, 84%씩 올랐습니다. 이미 20년 전에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아파트였기 때문에 최근 연이어 터진 신고가 기록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자체는 국내 주식 종목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 기자, 지난해 8만 원대까지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5만 원대에서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눈에 띄는 장기 수익률이 좀 더 좋았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월가에서 흔히 이제 10배 늘어난 종목을 10배거 그리고 100배 수익률을 낸 주식을 100배거라고 부르죠. 지난 20년 사이 국내 증시에서 100배 이상 오른 주식은 두산 우선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각각 8,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뒤이어 미원상사와 삼양식품, 파미셀, 두산 등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주요 상위주들의 상승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SK하이닉스가 1,360%, 메리츠 금융주주가 1,590%, 셀트리온이 1,100%로 10배거, 그러니까 10배 주에 꼽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기아, 한국금융지주, 한미반도체 등이 6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승의 20년을 보낸 것은 아닌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370개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고 마이너스 90%의 수익률,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이 거의 날아간 종목도 44개나 됐습니다. 네, 20년 수익률이 주식보다도 낮은데 방 기자, 부동산이 장투의 왜 대명사가 된 거죠? 일단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은 휴대폰 MTS만 접속해도 굉장히 금방 사고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돈이 급하다고 바로 손절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 주식 투자자들의 코스피 상장사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 자가주택 보유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11.1년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집을 사면 10년은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따라서 수익률 측면에서 주식이 부동산을 앞서더라도 20년 동안 6배 오른 삼성전자를 보유한 사람보다는 같은 기간 2배 오른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기를 맞아서 당장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넘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것에 대해서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일단 자금이 쏠린다는 건 결국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비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계속 우상향할 전망입니다. 다만 그 곡선을 그리는데 일조할 아파트는 강남 상급지로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강남 3구는 규제 지역인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지금 갭 투자도 막히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연일 신고가 거래가 터진다는 건 진정한 자금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집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팔아서라도 강남 아파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는 한 코스피 지수가 5천이 되더라도 부동산은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궁극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좀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부동산에 쏠리거나 해외로 나갔던 자금을 우리 증시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벤치마킹했었죠. 기업 거버넌스 개혁 정책을 통해서 지난 5년간 니케이 지수가 70% 뛰었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새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효과로 90%
0.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와 비교해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차이가 두드러지죠. 특히 독일의 경우 한국과 이 GDP 성장률이나 물가, 수출 추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닥스 지수가 3년 만에 접점 대비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효과 그리고 독일 새 정부의 방위산업 지출 확대 등 강력한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었다면서 국내 증시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강력한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면 코스피 5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상법 개정과 배당 촉진 세제 개편 그리고 부당한 합병 비율 개선 등의 공약이 현실화되고 여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맞물린다면 한국 증시 역시 우상향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또 10년 넘게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매진했던 것처럼 주주 자본주의로 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연,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2차 추경예산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추경 논의에 착수한다고요? 예,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점에서 이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20조 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 예산 발표가 막바지 편성 작업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2차 추경에는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정책 활성화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꾀할 유인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남은 과제는 지급 범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소비 진작에 더 좋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소득 상위 10에서 20%인 국민을 제외하고 이 소비 쿠폰을 주거나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뒤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죠.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2달간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100대 정책 과제를 정리해 이 과제별로 5개년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위원장을 필두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이한주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3년간이 고비였는데 지난 3년간 저성장의 늪을 우리는 구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추어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획위는 7개의 분과로 구성되는데 이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 역할은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 맡게 됩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경제 1분과는 금융당국 개편 등을 비롯한 금융정책을 담당합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분과장으로 있는 경제 2분과는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 등 우리 경제 전반의 대전환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 조직 개편과 조세 재정 등은 각 분과와 별도로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G7 국정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한 이번 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여해 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입니다. 이 확대 세션을 전후로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방침이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약식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미 양국 실무 협상에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가 이미 부과 중이거나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를 설명하며 이 양국 간 균형 있는 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한편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가 G7 정상회의 돌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송입니다.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울산에 국내 최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투자 규모만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데요. 산업부 김대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 기자, SK와 아마존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좀 알아봤다고요? 네, SK그룹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주체는 SK그룹이 맡고 글로벌 빅테크가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데요. 구체적으로 남구 황성동 일대 3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이 됩니다. 네. SK그룹과 아마존은 이번 사업에 총 7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두겸 울산시장도 오늘 간담회를 열고 건축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으며 정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우선 오는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0여 메가와트가 가동이 되고요. 2029년 2월까지 103메가와트 규모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100메가와트가 넘는 AI 인프라는 국내 최초인데요. 약 6만 장의 GPU가 탑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보다 GPU가 6배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지난 3월 MWC 2025에서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유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와 GPU 6만 장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SK케미칼로부터 울산 부지를 약 283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SK그룹은 이달 중에 출범식을 거쳐서 오는 8월에서 9월에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SK그룹이 계열사별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각 회사별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업의 주축은 SK텔레콤입니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SK그룹의 데이터 사업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업까지 총 10개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번 데이터 센터 사업의 지휘자인 셈인데요. SK그룹은 ICT와 에너지, 반도체 분야 등에서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제조 융합형 AI 플랫폼을 만들 계획인데요.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SKAX가 지원을 하고요. 전력은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를 통해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 센터 개발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요. 투자금을 내줄 가능성이 크고요.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인천에도 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울산에 딱히 주목한 이유가 어떤 거라 보면 되나요? 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을 하고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열을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AI 연산에 쓰이는 GPU와 고성능 HBM이 대규모 전력을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울산 미포 산단부지 인근에 SK가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LNG 열병합 발전소는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급 LNG LPG 겸용 가스 복합 발전소인데요. 대규모 전력 수급이 용이한 건 물론이고요. SK가스는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냉열을 냉각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LNG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겁니다. 특히 아마존도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AI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죠. 이미 미국의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일본 오사카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요. SK그룹과 아마존 모두 울산 데이터 센터를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라지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했는데요. 가계대출 문책이 다시 높아질지 은행권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고요? 네, 이달 들어 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2조 7천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열흘 만에 지난달 증가폭의 절반 넘게 불어난 건데요. 이달 증가폭 가운데 이 주담대가 2조 1,665억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택 구입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인데요. 이 신규로 취급된 주담대 중 정책대출 비중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책대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던 올해 초에 비해서 최근 들어선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 자체 재원의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주로 고가주택 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강남 3구 마용성 등 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췄죠. 금리도 낮아진 데다 이 새 정부 출범에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겹쳐 영끌 열기가 심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7월 DSR 3단계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눌리며 시중은행 창구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차주들이 늘어난 것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당국이 오늘 국내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했죠.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가계대출 증가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5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 중 일부 은행에서 1조 원 이상, 많게는 2조 원까지 잔액이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거나 대출 금리가 낮았던 은행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마디로 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건데 은행들이 즉각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은행들이 곧 대출 규제 고삐를 다시 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조건부 전세 대출입니다. 이른바 갭 투자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고요. 일부 은행에서 이달부터 조건부 전세 대출을 재개한 만큼 당국이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또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한도 축소와 40년으로 연장된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다시 줄이는 방안도 조정 대상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들이 각각의 목표치에 맞게 대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총량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